안녕하십니까. 에코파이코텍 김미경 대표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회사 이름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파이코는 파이콜로지라는 그 조류학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는 에콜로지라는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의 의미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생명공학 기술을 추가해서 그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코파이코텍이라는 회사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조류는 잘 알려져 있지만 미세조류는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해조류를 제외하고 바닷속에 있는 미세조류, 즉 다른 말로 또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강의 도입부는 미세조류가 무엇이고 해양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를 하고, 강의 중심부는 미세조류의 생리적 현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광합성 작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이산화탄소 지출 기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지구온난화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로 확산이 되고 있는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팬데믹이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세조류가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미세조류는 생물 계통수로 봤을 때 그 5 킹덤을 나누시는데요. 그 킹덤 안에 동물계, 식물계, 균계, 그리고 원생 생물계, 그리고 그 원액 생물계, 이렇게 해서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조류는 그 식물계처럼 강합성을 하지만 식물처럼 줄기 잎 뿌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식물과 유사한 강합성은 있지만 이러한 기관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류는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조류라고 불리는 걸 거대조류라고 하는데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듯이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10 내지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단세포로 이루어진 미세조류는 현재 30만 종 이상이 물에 존재를 합니다. 특히 미세조류를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미세조류 안에 부착성 미세조류가 있는데요. 이는 특히 하천에 그 돌이나 특히 바다의 그 바위 같은데 부착이 되어 있는 미세조류를 부착 규조류 혹은 부착 미세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해조류 분야를 제외하고 미세조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식물 플랑크톤이 그 바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육상 식물처럼 강합성 작용을 해서 당을 만들어서 탄수화물이라는 형태로 영양원을 생산하는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 어류, 포유류라는 소비자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바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소비자에게 영양을 주는 영양원이라든지 에너지양이라든지 개체수 이러한 것들이 피라미드의 가장 저층에 차지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의 이러한 그 바다의 질서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 생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고의적으로 오염원을 발산한다든지 혹은 그 마구 포획을 함으로 해서 그 먹이 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을 중심으로 바다 생태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생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크릴이 남극에서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어 있어서 특히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2018년에 남극의 먹이 생물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고 있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착형 미세조류는 특히 규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담수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바다에서는 식물성 규조류가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그 규조류의 유형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상당히 모양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세포벽에 규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미터의 크기로 포화가 있어서 필터제나 혹은 연마제 혹은 절연제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최근에는 범죄 수사의 법의학에 또 활용되는 그러한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규조류의 특성에 대한 것은 한 논문을 인용하자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식물 플랑크톤의 그 규조류는 크기가 다양하고 또 모양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논문의 인용에 의하면 규조류는 담수에서는 1차 생산량이 20에서 내지 25%를 차지한다면 해양 생물량의 그 생산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조류의 양이 상당히 수백만 년 동안의 해양 생산자로서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조류들은 세포 질량 대비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갖고 있고 특히 규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질 함량이 높아서 바이오 원료의 연구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포벽에 규소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규조류 세포가 3일 후에도 토양에서는 축적이 되면 규조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규조류는 바로 세포벽에 많은 다공성의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나노공학 소재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담수에 서식하는 규조류를 포함한 녹조류, 남조류들의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된 사진들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 종이라는 그 남조류인데요. 이들이 댐이나 호수들의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에 영양원이 갑자기 많이 생길 경우에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간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또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스나 데스무스라는 종은 300 내지 400개의 종류의 그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량 배양이 용이해서 사료 첨가제나 비료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담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그 규조류는 중성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바이오디젤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세조류입니다. 다음 사진은 해수와 담수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 플랑크톤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미세조류 중에 스피루리나와 크로렐라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미세조류 종의 한 종인데요. 대량 배양이 용이하고 이들을 가립이나 파우더로 변형을 시켜서 건강식품, 사료, 화장품 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세조류 소재 산업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미세조류입니다. 아이소클라이시스 갈바나와 그 난노크롭시스는 그 어류가 산란하여 부화하는 시점에 먹이 생물로 이용되는 그러한 갈색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과거에는 체란하여 부화 시점에 양식장에서 직접 배양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상품화되어서 필요시에 먹이 생물을 구매하여 양식장에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마토코쿠스라고 하는 이 녹조류는요, 원래 그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 조건이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색소를 많이 생산해냅니다. 이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천연 슈퍼 항산화제이고 비타민C의 6,000배 이상의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항노화 기능과 피부 탄력을 유도하는 화장품 원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트리오코커스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이오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종입니다만 배양이 쉽지 않아서 상용화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듀넬라는 헤마토코커스처럼 녹조류에 해당이 되면서 배양이 아주 용이해서 또 스트레스를 주면 베타카로틴이라는 붉은색의 그 역황색소를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배양도 용이해서 미세조류 소재 시장에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미세조류입니다. 클라미도모나스는 세포벽이 얇아서 실험실에서 유전학적인 그 세포벽을 꿰어야 되는 그러한 유전학적인 연구나 강합성 연구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녹조류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주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물속의 환경과 생태학적인 건강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생물이 됩니다. 그 물속 환경이 건강할 경우에 다양한 식물 플랑크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종 다양도 지수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민물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녹조 현상과 적조 현상은 오직 한 종이 우점하여서 그 단일 종이 그 물색을 푸르게 하거나 붉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 푸른 녹조 현상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종이 우점하여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다에서 적조 발생을 유발시키는 독성이 있는 코클리디움이라는 그 우점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독성이 있어서 어류를 떼죽음을 일으키게 하고 특히 가두리 양식의 피해를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왼쪽 사진은 그 녹조 현상은 낙동강에서 일어난 사진이고, 그 적조 현상은 포항의 영일만에서 일어난 적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실험실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는 그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격화되고 안정화된 지속 가능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적조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적조 유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자료를 보면 그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종 중에 한 종이 유독 우점하여서 일으키는 붉은색을 띠는 현상이 바로 적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 환경과 생리적인 특징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적조 발생 기작에 대한 안전한 규명을 그 업계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본 사진은 제가 2008년도 9월달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일원으로 독도 학술 조사에 참가한 현장 사진입니다.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독도를 향해서 실험선에서 배를 타고 새벽에 갈 때 일출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들의 독도 학술조사단이 독도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특히 아래는 그 독도 연안에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요. 현장에서 바닷물의 수온이라든지 전도도, pH 등을 측정하고 실험실에서 측정에 필요한 시료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채취할 때 식물 플랑크톤의 그 개체군이라든지 종조성을 알기 위해서는 포르말린을 로 고정을 해야 되고, 혹은 또 식물 플랑크톤 내에 있는 그 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냉온에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또 실험실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져 있는 김성도 씨라는 분이 그 독도 거주자였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저희 연구팀을 안내해서 독도의 그 수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수를 실험실에서 가지고 와서 그 한 방울 속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듯이 수많은 식물 플랑크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이드라든지 아주 가는 이러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한 종을 분리를 해서 단일 배양을 해서 이 단일 배양의 근간으로 바로 대량 배양을 하게 되는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그 첫 단계의 그 배양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미세조류를 장기간 보관해서 또 관리하고 있는 국내 미세조류 은행들이 지금 한 5군데 있지만, 그 외에도 국내에 수많은 해양 연구기관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하기 위한 은행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조류의 종 다양성은 나고야 의정서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자국의 모든 생물 유전자 자원이 로 발생되는 이익은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생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반면에 해외의 수입종을 이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는 의정서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미세조류도 국내 종에 대한 저작권 확보를 하고 다양한 종 보존이나 관리가 있어야만 그 산업적인 효과를 여러 가지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미세조류 강합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강합성이 미세조류의 산업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미세조류는 식물처럼 강합성을 하고 또 그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엽록체에 그 안에 틸라코이드라고 있는데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 빛과 또 이산화탄소를 또 함께 고정하여서 그 6개의 탄소가 형성되는 포도당을 합성하고, 또 이때 산소를 발생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동일하게 식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상식물은 생식 주기가 긴 반면에 이러한 미세조류는 생식 주기도 짧고 세포 분해 속도가 빨라서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합성 원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바이오매스를 인위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기술에 활용을 하고, 두 번째로 세포당 생리활성 물질을 유도하는 2차 대사 산물을 유도해서 산업적으로 많은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그 미세조류입니다. 강합성은 보통 명반응, 암반응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식물이 왜 그린색이냐, 푸른색이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그 강합성을 하는 식물이 특히 강합성 효율이 가장 높은 그 빛의 파장, 가시광선 중에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파란색을 나타내는 450대 파장, 그리고 적색 파장을 나타내는 650 나노미터 파장에서 일반적으로 빛의 효율이 최고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 보색을 띄어야만이 자신의 푸른색은 반사를 하고 이 두 파장에서 강합성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조물주가 이러한 그린색을 띄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강합성의 효율을 최고로 유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바닷가에 있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도 조간대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른 이유가 바로 바다 깊이에 따라서 빛이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해조류들이 가장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스스로 색소를 변색했다라고 어떤 생물 진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세조류도 종마다 특유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모든 식물처럼 이 조류도 강합성을 하는 그 중심 센터가 똑같이 엽록소 A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엽록소 C, D, B, E라는 이러한 형태가 있고 또 그 주변에 A를 보호하기 위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엽소가 엽록소 A를 보호하는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엽황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이 배양하도록 유도를 해서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미세조류를 배양하기를 원하면 이러한 강합성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파장과 또 영양원의 농도에 따라서 이러한 그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를 확보하고 또 색소를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스나데스무스라는 녹조류가 배양액에 따라서 이러한 푸르고 또 노란색의 세포 건강성을 차별화하게 이렇게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미세조류 산업화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이러한 특이적인 그 색소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미세조류가 바이오매스를 많이 획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량 배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배양을 용이하게 해야만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실증 사례를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배양이고 B, C, 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옥외 배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B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마토코커스에서 아스타크산틴을 추출해 내기 위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에 보듯이 1단계에서 4단계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배양 시설을 조금 전에 본 이러한 대량 배양 시설을 할 것인가, 옥내로 할 것인가, 옥외로 할 것인가를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외 배양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옥외 배양으로 하고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옥내 배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조류의 강합성의 작용을 촉진을 해서 그 광에너지의 광량이라든지 어떤 그 파장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영양원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공정은 일반 다른 소재의 공정하고 같습니다. 특히 4단계에서 미세조류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생산 단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그 미세조류의 산업적 그 활용 분야인데요. 주로 비료라든지 바이오디젤, 건강식품, 사료 혹은 질소와인을 없애는 질소 정화하는 그 수질 정화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자재로 그 지련재로 이용되는 규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어서 기후 변화 연구라든지 그리고 방사능을 흡수하는 이러한 스프리루리나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야급신문의 그 보도에 의하면
미세 조류가 앞으로 2027년에는 27억 불의 그 시장이 열릴 것이고 과거 2018년에는 17억 불의 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5%씩 그 연평균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미세조류와 지구온난화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질병의 발생의 원인을 하석 온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가행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생물 종간의 고유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81%가 하석 원료 기반의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의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5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오른쪽 그림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한 5도까지 올라가고 농작물이 황폐해지고 가뭄이 증가되면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또 어류 개체수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리고 바다 연안의 70%가 해수면이 증가해서 이에 인접한 육상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미래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지만 168개국에서 참여를 해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온실 배출량이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실가스를 그 총량 대비 30%를 감축하기 위한 국가 감축 목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축 로드맵을 수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처지에 의하면 플랑크톤의 힘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식물 플랑크톤은 무게로 지구 전체의 그 강합성 식물의 1%밖에 지나지 않지만 지구 전체의 강합성 양이 무려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 플랑크톤 자체가 우리 지구의 탄소 순환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숲이나 초원에서 육상식물보다도 더 많은 기여도가 높다 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서 보듯이 1톤의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탄소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미세조류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공정도 있는데요. 이러한 공정도 기반으로 실제 내몽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막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또 이 나무가 자라면 불목을 해서 바로 화력발전소에 이용할 펠릿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펠릿에서 이용해서 화력발전을 돌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하여서 이 이산화탄소의 그 광합성을 유도하는 또 이것을 고정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미세조류 중에 스피루리나를 대량 배양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영남대학교 산학팀과 연구팀이 함께 내몽고 화력발전소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 20헥타르 규모의 그 온실 내에서 스피루리나를 대량 배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스피루리나는 세척을 한다든지 여러 공정 단계를 거쳐서 바로 건강식품을 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동해안의 수온 상승의 변화 추이를 한 30년간 1도밖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바닷물 속에서 1도 변화는 엄청난 그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독도 연안의 그 수온 변화 상승하는 것을 겨울수별로 경량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조류는 그 육상식물의 콩이나 해바라기, 야자수 등의 오일 함량보다도 무려 10배 이상의 높은 양의 오일을 생산합니다. 특히 육상식물은 유엔에서 인류의 식량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단가가 2010년에는 석유 디젤보다도 6배가 높아서 그 채산성이 약했지만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결과 지금은 3배로 낮추는 그러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사업단이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 연구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석유에 비해서 3배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그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 한국 산업 표준의 일종의 KS 마크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세조류 바이오디젤이 추가된 수송에너지를 차량에 주입을 해서 서울과 부산까지 주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러한 바이오디젤은 석유 디젤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동률이 원활하다는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팬데믹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조류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팬데믹 질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몸의 면역을 강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지구온난화를 그 줄이기 위한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또 환경 보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미세조류도 이러한 것을 팬데믹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세계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를 흔든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까지 경험 못한 위기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인류를 위한 위대한 리셋,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분야의 그 인류의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편하고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갖는 자성의 리프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팬데믹 질병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팬데믹 질병에 관련 도서를 보면 이건 우리 국내에서도 원래 발간이 되었지만 원서는 작년에 이미 나왔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팬데믹 질병을 예고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 그 팬데믹 공포에 휩싸게 될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그 지카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이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팬데믹 질병의 그 원인과 앞으로의 그 대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비행기 여행을 통해서 오는 부작용이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종다양성이 저하된다든지 인류가 너무 가밀도 증가되어서 도시가 밀집되어서 되는 원인과, 그리고 끊임없이 종교
여러 가지 전쟁에 의해서 끊이지 않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팬데믹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팬데믹에 살아갈 우리들의 그 차세대 주인이 될 10대들을 위한 교재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각자가 그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그 미세 조류가 엄청난 면역을 그 강화시키는 먹거리로서 혹은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푸드 펑션이라는 식품 학회지에서 미세조류는 기능성 제품군으로서 가장 유망하고 혁신적인 원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식품의 영양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건강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성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우리 영양원의 기본이 되는 1차 대사산물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외에도 그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다량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카로티노이드 같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효소 같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사람들의 그 건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천연 공급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그 자료에 의하면 규조류로부터 그 부코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체지방 분해 효과가 검증이 되어서 지금 식약청에 허가 준비를 중에 있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2019년 조류의 그 단백질 마켓 보고서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면역을 강화하는 조류 단백질 시장 규모가 지금 해마다 평균 6.5% 이상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까지 연 5%의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세조류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었던 바이오매스는 스피루리나, 크로렐라, 그리고 지금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항산화 색소를 함유한 아스타잔틴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오일이 지금 미세조류 바이오 소재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응용 분야는 식품, 음료, 영양제, 다이어트 식품, 약제, 화학제, 연료 동물의 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순으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판매량이 많은 그런 순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스타크산틴은 헤마토코커스라는 녹조류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다른 효모나 크릴에서 생산되는 아스타잔틴보다 그 미국 시장에서 헤마토코커스 유래 아스타크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널 A라는 TV에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스타크산틴 항산화 기능이 비타민 C보다도 6,000배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도하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세조류의 아스타크산틴은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악산틴 등의 다른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전형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스타크산틴의 효능을 보자면 특히 이제 사료나 건강식품, 착색제, 첨가제, 약제, 화장품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효능은 특히 양리 기능이 있고 향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 의약품의 원료로서 항암 기능도 있고 항염 기능도 있고 항균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 이상에 대한 관련 질병이라든지 심장병, 위장병
그리고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에 화장품 원료로서 자외선 손상을 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든지 보습 기능을 강화해서 세포 재생이라든지 신진대사를 促진하는 피부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항염 기능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그 아스탁산틴이 많이 생산돼 축적이 되어 있는 헤마토코커스라는 그 녹조류가 이런 붉은 색소로 지금 바뀌어 있는 세포 사진을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바로 아스타산틴을 이용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완제품의 그 사진 모양입니다. 그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조류 원료 기반 화장품을 많이 생산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바로 그 왼쪽 위에 보듯이 영양이 풍부한 미세조류라는 마이크로알지라는 용어를 붙인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고, 또 미세조류 기반의 다양한 화장품들이 생산이 되어서 세계 화장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탁산틴을 활용한 화장품을 생산하는 그 후지 필름이 코닥과 달리 지금 살아남아서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을 이루었던 사업 아이템이 바로 아스탁산틴입니다. 헤마토코커스의 아스탁산틴 축적 농도는 크릴보다도 330배가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헤마토코커스의 그 산업적인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스탁산틴은 현재 가격 경쟁력이 낮고 또 생산 단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탁산틴을 생산하는 헤마토코커스라는 이 녹조류가 배양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헤마토코커스는 보시듯이 4단계의 주기로 그 생식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4번째 단계의 세포 분열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또 분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4단계의 그 세포 분열 단계에 세포 분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양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성률이라든지 세포 분열 속도를 강화하고 강합성 색소 함량을 높인다든지 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헤마토코커스를 바로 또 피부 탄력 효과의 기능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그 피부 탄력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헤마토코커스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로서 AI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을 접목을 해서 그 기존의 스마트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미세조류 그 산업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에 한 150여 곳 이상 그 미세조류 대량 생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혹은 글로벌 시장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미세조류 소재를 그 연구하고 또 이들에 대한 그 가능성과 비전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 부분으로서 미세조류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하자면 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해서 미세조류의 그 해양 생태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해서 기온 온난화를 예방을 한다든지 바이오 디젤 청정 에너지 연구 개발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면역 강화를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바로 미세조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 개발이 같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K뷰티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또 인지도가 높은데, 이러한 K뷰티 산업의 항노화, 항산화 기능을 지닌 미세조류의 천연색소 추출물을 활용을 해서 많은 그 화장품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상용화를 위해서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이러한 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같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 미세조류가 지속 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포에 해조류 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미세조류 연구센터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기반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나 창업을 위해서 그 미세조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36년간 조류의 연구와 그 사업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지난번에 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조류학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이런 해양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러한 미세조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맡은 분야의 그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내용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